안녕하세요. 뭐라고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지금 한 네 번째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뭐라고요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는 제가 모구거든요. 네. 모구가 궁금한 내용을 대표님에게 가감없이 물어보는 가감없이. 그런 코너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 네. 대표님의 속마음을 여실하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코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속마음을 파헤치기 위해서 지금 모구가 뭘 물어볼지도 얘기 안 해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긴 한데 질문을 뭐부터 할까요? 일단 이번 주에는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가 있었잖아요. 시장에선 이걸 지금 어떻게 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네, 아주 잘 소화하고 있다고 봐야죠. 여지까지 아직까지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동료 기자들 되게 많잖아. 네. 그러니까 동료 기자들 입장 기자들은 제일 좋은 거 취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쟤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파월한테 전화 받아. 글 쓰면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이 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닉 티밀하우스 기자라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사실은 과거의 연준과 현재의 연준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 이제 제가 논문을 보면서 와, 이런 것도 논문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논문이 하나 있었거든. 그게 뭐였냐면은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존재가 연준에게 필요할까?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통화 정책의 투명성을 어느 정도까지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할까라는 것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이제 2007년 그 전에 그 버냉키 이전의 연준은 매우 불친절했고 매우 불친절한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연준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과 정말 밀접하게 붙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연준으로, 중앙은행으로 바뀌었다. 그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닉 티밀하우스 기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생각해봐.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없다면 이번에 50bp 인하를 했을 때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나? 불가능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25bp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50bp 한다고?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저의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닉 티밀하우스 얘기하자마자 얘기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50bp를 소화하는 시간이 있었잖아. 근데 만약에 이거 없이 갑자기 50bp 때렸어. 그러면 이게 이거 뭐지 하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효과를, 그러니까 그 결과를 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논문의 결론은 닉 기자 같은 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 내에서도 닉 기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열받겠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그 자연스럽게 50bp 인하가 시장에 소화될 수 있었던 데는 닉 기자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사실 그냥 FOMC나 그런 위원들이 평소에 그냥 투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 50bp나 할 수 있다,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왜 닉 기자의 입을 빌려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닉 기자의 기사를 특히 더 잘 봐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블랙아웃 기간이야. 그러니까 FOMC 회의를 하기 전에 직전까지 연준 의원들한테 모두 다 발언권을 줘버리면 쟤는 저런 얘기고 쟤는 저런 얘기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FOMC 회의 전에 한 일주일인가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간 동안은 블랙아웃 기간을 둬요. 아무도 말 못하게. 이게 이제 비슷한 개념이 괜히 불필요한 뭐라 그러죠? 오얏나무 아래서 간 묵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오이밭에서 이런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못 사요. 왜냐면 얘네들이 자사주를 이 기간에도 사게 만들면 실적으로 알 거 아니야. 이걸 아무리 컴플라이언스를 해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차단해 버리는 거죠. 아예 그 기간에는 실적이 발표되기 며칠 전부터는 아예 니네 자사주 사지 마, 이런 식으로 블랙아웃 기간을 둔다는 거죠. 연준도 마찬가지야. 내가 뭔가 얘기했을 때 불필요한 얘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파월 말고 이제 뭐라고 할까? 굴수비 총재가 FOMC 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막 뭐라고 얘기하고 들어가 버려. 그럼 이게 좀 너무 엄청난 오해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에 닉 기자가 얘기한 거를 더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잠시의 반등이라고 봐야 될지.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모닝요의 제목을 36번째 신고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본격적인 강세장에 진입한 게 아니고 강세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8월 달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1년에 36번을 신고가 쓴다고? 이런 정도의 강세장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은 굉장히 강세장의 한복판에 있는 거다. 물론 이게 끝물일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강세장이라고 봐야죠. 그것이 신고가가 나온 것을 통해서 확인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지만 해프닝이었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해야 될 리스크 요인은 이제 뭐 BOJ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도 체크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엔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맞아요. 금리를 인하했는데 막상 엔화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 BOJ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죠. 금리를 동결했고 시장의 반응은 그래? 했어? 이런 정도 느낌인 오늘 BOJ였구나. 미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엔화에 대해서 이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엔화가 160엔에서 140엔까지 가는 동안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것이 정말 공포감이 들어서 엔화가 여기서 추가로 강세가 될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현재도 있는 상황이고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엔화가 강세가 됐을 때는 엔화를 빌려서 해외에 투자해놨던 수많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혹은 엔화를 빌려서 다른 걸 사놨던 헤지펀드들의 수급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논리잖아요. 제가 이제 과거에 헤지펀드 운용을 했었으니까 제가 이제 어디 홍콩에 아시아 펀드, 아시아 매크로 펀드를 운용하는 헤지펀드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헤지펀드라고 하면은 그 펀드에서 돈을 받습니다. 고객의 돈을 1,000억을 받아요. 2,000억을 받아. 몇 조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받은 돈으로 뭘 하냐면은 엔화를 숏을 하는 거예요. 자, 1,000억을 해서 엔화를 숏을 해요. 숏을 하면 이제 또 돈이 들어올 테니까 그걸 받은 이제 달러를 가지고 이제 미국 빅테크를 사. 혹은 뭐 옆에 있는 거니까 코스피도 좀 사볼까? 뭐 하이닉스도 좀 사볼까? 이러면서 이제 좀 샀어.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숏이 이만큼 올라가고 롬이 이만큼 올라갔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이 숏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엔화가 급등하면서 엔화 가치가 크게 올라가면서 여기 손실이 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야, 너 지금 손실 왜 이렇게 많이 나냐? 돈 1,000억 내놔.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줄여야 돼요. 이거 다 팔고 숏친 것도 다 커버해야 돼. 숏 커버라는 얘기는 엔화를 다시 강세니까 약세에 베팅했던 걸 다시 커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커버를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 발등을 막 찍어 내리는 거야. 내 발등을 찍으면서 팔아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다 줄여야 되니까. 1,000억? 내놔 빨리.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엔화 이렇게 되는데 다 줄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블룸버그 뉴스 보고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밀레니엄 펀드 2개가 청산된 것 같다. 이 2명이 잘린 것 같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거 청산되고 그냥 데스크 없앤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하냐? 그럼 다시 또 엔화 강세로 해가지고 누가 막 해가지고 막 갈 거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성격과 이 성격이 너무 다른 거야. 왜냐면은 이 펀드에서 해지됐을 때 손실 난 건 뭐냐면은 1,000억 빨리 내놔. 지금 엔화가 너무 강세인데요. 이거 너무 손실이에요. 그냥 내놓으라고. 그럼 팔아야 돼. 가격을 안 보고 그냥 이성적이지 않은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이 8월 5일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가 엔화 강세로 베팅해가지고 돈 벌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뭐하러 강세를 막 하면서 막 미친놈처럼 사겠어.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 천천히 사도 되고 느긋하게 사도 되고 포지션을 구축하는 단계고 이거는 포지션을 청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성격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자료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이 글에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 자료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엔화에 대한 숏 포지션이 그때는 당시에는 역대급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플러스로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은 지금 정리가 됐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8월 5일 이후로 엔화가 약세가 됐냐? 아니거든? 근데 왜 주가는 올랐지?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엔화가 여기서 더 강세가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그 청산된다. 엔화를 빌려가지고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그 사람들을 이제 팔기 시작했어. 끝났어, 이제. 세상 끝났어.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남에 집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아세요? 그거 다 팔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팔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주식 얼마나 들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빅테크 얼마나 들고 있는지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는 사람이 무엇인가 자산을 파는 거는 억지로 무엇인가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면 생각을 하면서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헤지펀드들이 청산돼 가지고 파는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니까 그냥 팔아야 돼. 근데 지금은 고민하면서 판다는 거죠.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도 잠깐만 이게 엔화가 강세가 된다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산을 팔고 다시 엔화를 가져오면 이 엔화로 난 뭘 할 수 있지? 그럼 일본엔 뭐 주식을 사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비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비교를 하다 보면은 그냥 굳이 내가 내 발등 찍으면서 저 주식을 팔 이유가 있나? 그냥 놔두지 뭐. 그냥 오히려 더 살까? 이런 수급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수급이 지난번에 엔화 강세가 됐을 때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이제 진정된 상황이다. 그래서 엔화가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또 10월 초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올 텐데 사실 반도체,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주가가 되게 안 좋잖아요. 이 실적이 나오면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특히나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 보니까 올해 올랐던 거 다 뱉어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올랐던 것에서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마도 반도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수급이 상당히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삼성전자를 놓고 봐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매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은 올해 순매수예요. 아마 5조 원 이상 순매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물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을 보면은 이게 수급이 이제 이런 걸 본 경우를 보고 전문 용어로는 수급이 꼬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큰 손이 그러니까 뭔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큰 손이 일단 기본적으로 물려 있는 포지션이야. 이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떠나 실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주가가 막 갑자기 급등하거나 이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업황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아주 서프라이즈한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겠나 그러면 좀 제한적일 것 같아서 저는 반도체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임플리케이션을 얻어야 되는 거는 이게 주가가 지금 바닥권이다, 살만하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정도 가격대면 살만하다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시장에 볼 때 이 낮은 주가에서 업사이드 리스크 그러니까 여기서 폭 튀어 올라갈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폭 튀어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급이 깨끗해서 이제 외국인들도 다 털리고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어. 팔 사람이 없으면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가 제한적이다라고 만약에 반도체에서 생각한다면 가격이 싸더라도 다른 데서 놀 수가 있거든.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이제 근양료를 써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하이닉스라는 주식은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너무 중요해요. 얘가 만약에 주가가 업사이드 리스크가 없다. 그러면 기관들은 뭘 하냐면 얘 투자할 거 조금 십시일반해서 다른 종목들을 사기 시작하는데 이 종목의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두 종목의 비중이 25%가 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거 조금 3% 2%씩만 언더웨이트하고 나머지 사는 거야. 그럼 나머지들에서 지금 신고가 나오는 게 꽤 많죠 지금. 네.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거죠. 시장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때는 그 부분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나 수혜주로 바이오가 올랐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반도체가 지금 수급을 잘 못 받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수급이 반사 수혜가 분명히 있을 반도체 거예요.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도 갔다. 그쵸.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는 또 로보택시가 있잖아요. 네. 테슬라 주가가 요즘 엄청 좋은데 이 로보택시 행사를 앞두고 좀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네. 테슬라가 이제 지금
그 악재들,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은 올해 있었던 수많은 악재들을 다 먹으면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연초에 중국 전기차한테 밀렸다라고 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조차 쟤네들 너무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고, 허츠 렌터카에서도 그냥 반납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겪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판매량이 더 빠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8월 8일에 로보택시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슬라 밸류에이션 한 것도 영상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영상 올라오자마자 그 다음날 10%가 빠졌어요. 그때 기억이 나면 8월 8일 행사를 연기한다고 그랬어. 지나고 보니까 그날이 빅테크의 고점이었던 거 알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로보택시도 그 빅테크의 하락에 영향을 줬던 것 같아.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면 AI의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 로보택시거든. 여기에 학습한데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큰데 이게 삑 연기가 돼버리면서 맥이 좀 빠진 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8월 8일 날 그 행사가 있었던 거는 되게 큰 이슈였는데, 어쨌든 그 이슈를 또 악재를 또 먹고 또 올라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트럼프 때문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또 트럼프 안 된다는데도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은 10월 10일 날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감은 나눠보면 로보택시라는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4680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들이 몇 가지가 추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등등 생각해보면 그리고 XAI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관심은 지금부터는 또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중장기 투자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풀어서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마지막 멘트에 이런 섹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주목한 섹터가 유틸리티였어요. 그러니까 전력이 미국에서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바이오였고요. 그리고 방산이었고, AI는 계속해서 주인공이 바뀌면서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 최근에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되니까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주가 되게 좋잖아요. 네. 알테오젠 특히 모구가 잘 알고 있는데, 알테오젠 일정이 어떻게 돼요? 뭐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서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는 키투르다 SC의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잘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좋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네. 어제 이제 신고가를 써가지고.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주가 흐름이 요즘 정말 좋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ST팜 같은 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도 계속 흐름을 좋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나오는 흐름들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8월 5일 날 시장이 한번 뒤집어졌잖아. 그러니까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 그냥 마음이 새로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막, 나 이거 뭐 손절했는데 어떻게 해?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이게 깨끗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지금부터 이제 머리가 맑아진 상황에서,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새로운 주주들이 선택하는 것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 특히나 FOMC 이후에 나오는 흐름들은 저는 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해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동시통역 들으면서, 그러면 오늘 나오는 흐름은 잘 봐야 된다고 하면서 신재생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섹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들은 그냥 단기간에 그냥 끝나버릴 흐름이 아닐 수 있다. 다음에 또 한 번 뭐 이렇게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주주들이 막 뒤섞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흐름이 조금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뭐라고요? 해봤고요. 감사합니다.